안녕하세요. 북 슬라이드입니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을 슬라이드 하겠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지었고요. 너무나 유명한 저자죠.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중세 전쟁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히브리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700만 부의 초대형 베스트셀러 사피엔스가 있고 그 후속작으로 호모 데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 그리고 이 책까지 인류의 3부작으로 완결편이라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중간에 그런데 호모 데우스는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불확실하고 복잡한 세계에 20일까지 테마로 던지는 천재 사상가의 명료한 해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의미는 무엇인가? 21세기의 사피엔스가 직면한 지금 여기에 대한 진단과 비전을 담은 책입니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환멸이요. 기술혁명은 앞으로 수십 년 내에 탄력을 받을 것이고 그로 인해 인류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가장 힘든 시련에 직면하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류의 충성을 얻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 이야기는 무엇보다도 정보기술과 생명기술이 쌍둥이 혁명에 대처할 능력이 있는지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이슬람 혹은 다른 어떤 참신한 신조가 2050년 세계를 건설하려 한다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알고리즘과 생명공학을 이해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유의미한 새로운 서사로의 통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기술혁명의 기반이 되는 여기에도 어쨌든 티오리, 이론, 즉 사상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이렇게 그런 논리로 이해가 됩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거기에 뒷받침될 논리가 될 이론이 있어야 된다.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1. 21세기의 전례 없는 기술적, 경제적 파괴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사회적, 경제적 모델을 최대한 빨리 개발해야 합니다. 이런 모델들은 일자리보다 인간을 보호한다는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많은 일자리들이 따분하고 고역이고 구할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아무도 현금 출납원을 평생의 꿈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지위와 자존감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저자는 이 사피엔스 책에서 보면 그 앞에 있는 사피엔스요. 원시 시대가 일도 적게 하고 삶의 질도 높았다는 것을 사례를 통해서 기술화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농업의 발달로 어떻게 보면 농업의 혁명이라고 저자도 얘기했는데 농업의 발달을 통해서 더 많은 생산량이 생겼고 그러니까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더 많은 아이를 낳게 된 거죠. 따라서 그 더 많은 또 생산을 해야 되니까 더 고된 노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업혁명 초기에 기대 수명은 오히려 원시 시대보다 줄었다는 어떤 근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그 고고학적인 발견이 됐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들은 당시에 생산량은 늘었고 인구도 늘었지만 왜 이렇게 삶이 고단한지 그리고 이게 만성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쳇바퀴 인생이 시작됐다는 것으로 저는 그거를 이해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저자의 우려가 여기에서도 담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 컴퓨터 알고리즘은 자연 선택에 의해 만들어지지도 않았으며 감정이며 직감 같은 것도 없다. 따라서 의기의 순간에도 윤리적 지침을 인간보다 더 잘 따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단 우리가 윤리를 정확한 숫자와 통계로 코드화하는 방법을 찾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윤리를 어떻게 숫자와 통계로 코드화할 수 있을지 저는 참 의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칸트와 밀과 롤스에게 코드를 작성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이들이 안락한 연구실에서 신중하게 자율주행 차량을 프로그래밍한다면 차량은 고속도로에서 주행할 때 입력된 도덕률을 그대로 따를 것입니다. 그 도덕률이 어떻게 프로그래밍화를 할 수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적으로 딸려갔고요. 사실상 모든 차들이 미하엘 슈마와 임마누엘 칸트를 합친 운전자에 의해 조종되는 상황을 맞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운전에 대한 완벽한 유토피아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참 모르는 분야가 많은 것 같습니다. 평등. 두 과정이 합쳐지면 즉 AI의 부상과 생명공학이
결합되면 인류는 소규모의 휴먼 계층과 쓸모없는 호모사피엔스 대중의 하위 계층으로 양분될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대중이 경제적 중요성과 정치적 힘을 잃으면서 국가는 이들의 건강과 교육, 복지에 투자할 동기를 적어도 일부는 잃을 수 있습니다. 쓸모없어지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죠. 그럴 경우 대중의 미래는 소수 엘리트의 선의에 의해 좌우될 것입니다. 그 결과 세계는 세계의 통일로 가기보다는 실제로는 종의 분할로 기결될 수도 있습니다. 인류가 다양한 생물학적 계층 혹은 심지어 다양한 종으로도 분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계화는 수평적으로 세계를 통일하고 국경을 없애지만 동시에 수직적으로 인류를 분할할 것입니다. 이거는 1984년 소설에서 프로그래밍화된 애부자, 중간계층들의 영역이 축소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20대 80의 책에서도 그 중간계층의 이중성을 매섭게 비난하는 그 책의 논조가 있었는데 이 지금 21세기를 위한 20일까지 재현을 보면 그럴 필요도 이제 없다는 생각, 즉 소수에 의해서 종의 분할 형태로 사회가 변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민족주의. 이전 세기에 민족 정체성이 형성된 것은 인류가 지역 부족 범위로 훨씬 넘어가는 문제와 기회가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러니까 필요가 민족을 창출했다는 이야기죠. 오직 전국적인 협력만의 해결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21세기에 이르러 국가들은 과거 부족과 같은 상황에 똑같이 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개별 국가는 지금 시대의 가장 중요한 도전을 해결하기에 올바른 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지구적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국가 단위의 제도는 전례 없는 일련의 지구적 공경을 다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읽은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지금의 통치자들, 그러니까 현대사회의 통치자들은 예전과 달리 현실적인 매니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역할의 축소를 가져왔다고 이렇게 읽은 내용이 있는데 참 공감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전 지구 차원의 생태계와 경제와 과학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민족 단위의 정치에 고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전체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가 있는데 민족 단위에 함몰돼서 국가의 지도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를 생각하면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조화 때문에 정치 체제가 우리의 주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정치를 위해 우리는 생태계와 경제와 과학의 행진을 탈지구화하거나 우리의 정치를 지구화해야 합니다. 생태계와 과학의 행진을 탈지구화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의 탈지구화의 비용은 10중 8구 많이 들 것이기 때문에 유일한 현실적인 해법은 정치를 지구화하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세계 정부를 수립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의심스럽고 비현실적인 비전입니다. 그보다는 한 나라나 심지어 도시 단위의 정치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전 지구 차원의 문제와 이익에 좀 더 무게가 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민족주의의 감정은 별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이것을 어떻게 구현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퀘스천이 들었습니다. 의문이 들었습니다. 테러리즘. 이런 두려움을 가라앉히기 위해 국가는 결국 테러 극장에 자신들의 안보 극장으로 대응합니다. 사실 테러에 맞서는 가장 효율적인 대응법은 우수한 정보와 비밀 작전을 동원해 테러를 지원하는 금융망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돈줄이 생명이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활동은 시민이 TV로 볼 수가 없죠. 당연히 이미 시민들은 테러범들이 세계무역센터를 무너뜨리는 드라마를 관람한 상태입니다. 9.11 테러를 얘기하는 거죠. 국가로서는 그에 못지않게 극적인 화염이 훨씬 더 짙은 대테러 드라마를 상영해야 한다는 강박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 결과 국가는 조용하고 효율성 있게 행동하는 대신 위력적인 대테러 작전이 폭풍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 테러범은 자신의 염원을 달성하는 일이 드물지 않게 일어나게 됩니다. 세속주의, 독단적이지 않은 세속주의 운동은 상대적으로 겸손한 약속들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작고 점진적인 변화를 일으키기를 희망합니다. 최저임금을 몇 달러라도 올리고 아동 사망률을 몇 %라도 낮추려는 식입니다. 이게 모든 소위 그 새로운 통치자와 새로운 전문가 집단이 제시하는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캠페인 이런 것 같습니다. 반면 독단적인 이데올로기는 자기 확신이 지나친 나머지 습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이루겠다고 서약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들의 지도자는 너무나 거침없이 영원과 순수, 구원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원과 순수, 구원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지도자들은 거짓이라고 보면 맞다는 얘기죠. 마치 어떤 법률을 시행하거나 어떤 사원을 짓거나 어떤 영토를 정복하면 일거에 전 세계를 구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정의. 지금 세계에서 불의의 대부분은 개인의 선입견보다는 대규모의 구조적 편향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 수렵 채취인의 뇌는 그런 구조적 편향을 감지하도록 진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편향의 적어도 일부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연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시간과 에너지가 없습니다. 이 책을 쓰는 동안 나 자신이 그 교훈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저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글로벌 이슈를 논할 때 나는 늘 다양한 소외 집단보다 글로벌 엘리트의 관점에서 우선시하는 의염에 빠집니다. 글로벌 엘리트들은 대화를 주도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관점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소외 집단들은 대개 말이 없습니다. 생업에 바쁘니까요. 그러다 보면 그들의 존재마저 잊기 쉽습니다. 이 모든 게 고의적 악의가 아니라 순전히 무지에서 생기는 일입니다. 탈진실. 믿을 만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그에 합당한 만큼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뉴스를 공짜로 얻는다면 당신은 상품이기 쉽습니다. 어떤 수상한 억만장자가 당신에게 이런 거래를 제시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매월 $30를 주겠어. 그 대신 당신은 내가 바라는 정치적, 상업적 편견을 당신의 머릿속에 심도록 매일 1시간 동안 당신을 세뇌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거래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제정신이라면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죠. 그러자 수상한 억만장자는 조금 다른 거래를 제안합니다. 매일 1시간 동안 내가 당신을 세뇌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그 대신 이 서비스의 비용은 당신에게 물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비용 청구를 않고 세뇌하게 허락해달라는 거죠. 그러자 갑자기 수억 명의 사람이 솔깃해야 합니다. 부디 그런 사례를 따라가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돈 내고 오는 것보다 그냥 비용 청구를 안 하면 세뇌를 당하기 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미, 우리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더 내디뎌야 할 결정적인 걸음은 자아야말로 우리 정신의 복잡한 메커니즘이 끊임없이 지어내고 업데이트하고 재작성하는 허구적인 이야기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텍스트인데 자아야말로 허구적인 이야기라는 걸 인정한다는 건데 어렵습니다. 우리 정신 안에 스토리텔러가 있어서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바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마치 정부의 언론 담당자가 최신의 정치 파동을 설명해 주는 것처럼 내 안의 내레터는 반복해서 상황을 오해하고 아주 드물게는 잘못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국가와 상징물과 행진으로 국가의 신화를 구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에는 신화가 있잖아요. 건국의 신화도 있고요. 내 안의 선전기계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기억들과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트라우마들로 나만의 신화를 구축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자기만의 신화, 국가의 신화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아이덴티티, 어떤 정체성이 나올 수 있을지 참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진실과는 이 역시 진실과는 닮은 것이 별로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진실과 닮은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정체성, 자아가 없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요약을 하자면 20대 80의 이론을 넘어서 다수 적어도 95% 이상의 대중이 결국은 신문맹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상한 억만장자가 내 뇌를 세척해 준다면, 소설 1984년에 프로그래밍화 해준다면 이런 거하고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수억 사람이 솔깃해한다는 것이 결국은 거기에 홀라다 넘어가는 것이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신원시 시대로 돌아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 신원시 시대라는 용어는 당연히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아주 석학들이 주장하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신원시 시대로 가고 있다. 우리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수많은 정보를 접하지만 그 정보를 해독하는 능력도 점점 더 떨어지고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글을 읽을 수 있지만 그래서 다시 문맹 시대, 신원시 시대로 오고 있다는 얘기가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